살려주세요. 그 사람. 빗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처절하게 울렸다. 그 목소리는 폭우 소리에 묻혀 사라질 듯 희미했지만 어둠을 뚫고 그의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다. 강태준은 고급 세단의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앞 유리를 통해 그 광경을 목격했다.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는 순간 도로 한가운데 쓰러진 오토바이와 그 옆에 쓰러진 희미한 형체가 드러났다. 그의 차 헤드라이트가 빗줄기 속에서 처참한 현장을 비췄다. 그는 잠시 망설여졌다. 피곤한 하루였고 복잡한 수술을 막 끝낸 참이었다. 그의 세계는 무균 수술실과 차가운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었다. 병원 밖의 혼돈은 그가 피하고 싶은 영역이었다. 하지만 희미하게 들려온 그 한마디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결국 그는 거칠게 차문을 열고 쏟아지는 빗 속으로 뛰어들었다. 빗물이 순식간에 그의 머리와 값비싼 양복을 적셨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의사의 본능이 그의 모든 감각을 지배했다. 그는 젖은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고 쓰러진 여자의 상태를 살폈다. 여자는 젊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피부는 창백했다. 그녀의 다리는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고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와 빗물과 섞여 붉은 강처럼 번지고 있었다. 태주는 전문적인 손길로 재빨리 그녀의 맥박을 확인했다. 가늘고 불규칙했다. 그는 주전 없이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 그녀의 팔 상처를 압박 지혈했다. 그의 눈은 빠르게 그녀의 전신을 훑으며 부상의 정도를 파악했다.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기묘했다. 그는 여자의 동공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젖은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번개가 다시 한번 세상을 밝혔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그는 여자의 얼굴, 윤곽을 볼 수 있었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마치 오래된 꿈의 조각처럼 희미하고 잡히지 않는 잔상이었다. 정신 차려요. 그가 소리쳤지만 여자는 미동도 없었다. 그녀의 의식은 이미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태주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차를 향해 소리치며 응급구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조심스럽게 여자를 안아들었다. 그녀의 몸은 놀랍도록 가벼웠고 그의 품에서 축 늘어졌다. 그녀를 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히는 동안 그는 그녀의 손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자신의 손바닥에 닿는 것을 느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할 틈도 없이 그는 운전석으로 돌아가 명진대학병원을 향해 질주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응급팀이 달려왔다.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20대 후반 여성 의식불명. 두부 외상과 다발성 골절 의심. 즉시 수술 준비해. 그의 차갑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응급실의 소란을 잠재웠다. 간호사와 레지던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환자를 응급 처치실로 옮겼다. 태주는 그 뒤를 따르며 환자의 초기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까의 그 기묘한 익숙함이 사라지지 않고 맴돌았다. 그는 왜 이 익명의 환자에게 이토록 신경이 쓰이는 것일까? 그는 매일 죽음과 싸우는 사람이었다. 감정을 배제하는 것은 그의 생존 방식이자 최고의 외과의사가 되기 위한 철칙이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무언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방어벽을 건드리는 듯했다. 처치실 문이 닫히고 그는 흠뻑 젖은 채 복도에 홀로 남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녀의 천과 빗물의 차가움이 남아있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그때 그의 손바닥에 남아있던 작은 금속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특이한 모양의 단추였다. 자신의 코트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낯설었다. 그는 단추를 든 채 굳어버렸다. 이 단추, 이 기묘한 느낌.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강 교수님, 환자 신원 파악이 안 됩니다. 소지품이 전혀 없습니다. 젊은 레지던트가 다가와 보고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단추를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다. 상관없어. 일단 살리는 데만 집중해. 내가 직접 집도하겠다. 그의 선언에 레지던트의 눈이 커졌다. 명진병원 최고의 외과의사인 강태준이 신원 미상의 응급 환자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수술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한 파도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애써 그 감정들을 억누르며 수술 가운으로 갈아입었다. 지금은 오직 환자만 생각해야 했다. 그 정체 모를 여자와 그녀가 불러일으킨 미스터리한 감정들은 일단 수술이 끝난 뒤에 생각할 문제였다. 수술실에 붉은 등이 꺼지고 나서야 강태준은 지독한 피로감을 느꼈다.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다. 환자의 생명은 건졌지만 그녀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 뇌 손상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는 잠시 수술실 벽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다음날 명진대학병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돌아갔다. 그러나 병원 내 공기는 미묘하게 달랐다. 어젯밤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과 병원의 스타 외과의사인 강태준이 직접 신원 미상의 환자를 데려와 수술까지 집도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강태준은 병원에서 얼음 요새로 불렸다. 그는 완벽한 실력을 가진 천재였지만 그만큼이나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보였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긴장감이 흘렀고 동료 의사들조차 그에게 쉽게 말을 걸지 못했다. 그의 회진 시간에는 레지던트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 그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낸 듯 단 행동을 한 것이다. 간호사들은 복도를 지나가는 그를 보며 수군거렸고 몇몇 의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태주는 그 모든 시선들을 무시한 채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무표정했다. 잠깐 내 방으로 좀 오너라. 병원장실의 문이 열리고 그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목소리는 태준의 목소리만큼이나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실망감이 섞여 있었다. 태준은 짧게 한숨을 내쉬고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병원장실의 거대한 원목. 책상 뒤에 앉은 강 회장은 아들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신원도 모르는 환자에게 그토록 공을 들인 이유가 뭐냐? 병원은 자선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 수술에 들어간 자원과 시간이 얼마인 줄 알기나 해. 그의 질책에는 의사로서의 사명감보다 경영자의 계산이 앞서 있었다. 태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지만 아버지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이들 부자 관계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었다. 그 여자가 깨어나지 못하면 어쩔 거냐. 신원미상 환자의 치료비를 병원이 전부 감당해야 할 판이다. 내 감정적인 행동 하나가 병원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강 회장은 서류를 집어들며 대화가 끝났음을 알렸다. 태주는 아무 대답 없이 조용히 병원장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인물과 마주쳤다. 심장흉부외과의 또 다른 스타 의사인 최진혁이었다. 최진혁은 언제나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태주는 그의 눈빛에 숨겨진 교활함과 질투심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강 교수 얘기 들었네. 정말 대단하더군. 피곤할 텐데 직접 환자를 구하기까지 하다니. 진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과장된 염려로 가득 차 있었다. 태주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진혁은 그의 앞을 막아서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거야. 가끔 신원불명의 환자들 중에는 의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람들도 있거든. 합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당하는 거지. 부디 그런 경우가 아니길 바라네. 그의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태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태준은 최진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쓸데없는 걱정이군. 그는 차갑게 내뱉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최진혁의 미소가 더욱 짙어지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최진혁은 태준이 그 여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불안했다.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태준은 퇴근하지 않고 중환자실로 향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그녀의 생명을 위태롭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어젯밤에 처참했던 모습보다는 훨씬 평온해 보였다. 그는 왜 이곳에 와 있는 걸까? 아버지의 질책도 최진혁의 교묘한 경고도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오직 이 여자만이 그의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어젯밤에 주웠던 단추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이 단추와 저 여자 그리고 자신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 그는 알 수 없는 책임감과 보호 본능에 휩싸였다. 그것은 단순한 의사의 의무감을 넘어선 훨씬 더 깊고 원초적인 감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얼음 같은 세계에 균열을 일으킨 이 정체모를, 여자의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시간이 며칠 더 흘렀지만 여자는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중환자실 169번 침대의 무명 환자라는 이름으로 병원의 시스템에 기록되었다. 강태준은 매일 아침과 저녁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 지었다. 그의 동선에 이례적인 일과가 추가된 것이다. 그녀의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었지만 뇌파는 미동도 없었다. 태준은 온갖 종류의 검사를 지시했다. 그녀의 신원을 파악할 단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녀의 혼수 상태 원인을 더 명확히 알 수도 있을 거라는 희미한 기대 때문이었다. 혈액검사 유전자 분석, 정밀 MRI까지 병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동원되었다. 그날 오후 태준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복잡한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집중력은 강철 같아서 한번 몰입하면 주변의 어떤 소음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1년차 레지던트인 김민준이었다. 그는 잔뜩 겁을 먹은 얼굴로 서류철을 품에 안고 있었다. 김민준은 강태준을 병원에서 가장 어려운 존재로 여겼다. 그의 앞에서 보고하는 것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 무서운 일이지.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는 논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김민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교수님, 중환자실의 무명 환자, 종합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태준의 반응을 살폈다. 태준은 여전히 서류에 집중하고 있었다. 김민준은 용기를 내 얹어 다음 말을 이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말에 마침내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김민준에게 향하자 레지던트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에서 검사 결과지 한 장을 꺼내
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이 빠르게 수치들을 훑어 내려갔다. 그러다 특정 호르몬 수치 항목에서 그의 시선이 멈췄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있을 수 없는 수치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시 한번 서류를 확인했다. 초음파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해서. 김민준이 덧붙였다. 그는 초음파 사진 몇 장을 더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희미한 흑백 사진 속에는 아주 작은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형태가 담겨 있었다.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임신, 8주차, 그의 눈앞에 있는 단어들이 현실감을 잃고 둥둥 떠다녔다.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저 여자가 자신의 몸 안에 또 다른 생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모든 사고 회로를 마비시켰다. 나가봐. 아주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김민주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연구실을 빠져나갔다. 마치 사형 집행을 면제받은 사람처럼. 홀로 남은 태준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초음파 사진을 든 채 허공을 응시했다. 이 작은 생명체는 이 모든 비극을 알고 있을까? 자신의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세상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존재하고 있었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의사로서 그는 2명의 환자를 책임져야 했다. 한 명은 눈앞에 있는 어머니, 다른 한 명은 보이지 않는 아이. 그러나 의사의 책임감을 넘어선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꿈틀거렸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분노였으며 지독한 의무감이었다. 누가 이 여자에게 이런 짓을 한 것인가? 이 여자의 연인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는 왜 나타나지 않는가?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신원 미상의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섰다. 2 생명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중환자실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의 여자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태준에게 다르게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였다.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도 연약한 존재.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유리창에 손을 얹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을 지나 평평한 배 위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 잠들어 있을 작은 생명을 생각했다. 그는 결심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깨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들을 위험에 빠뜨린 자를 찾아내고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 책임을 묻게 할 것이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후 강태준의 세상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의사의 관점에서만 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와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적인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그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고 당일 그녀에게서 수거된 소지품 목록을 다시 요청했다. 목록은 처참할 정도로 짧았다. 흠뻑 젖은 지갑 안에는 신분증이 없었고 찢어진 옷가지들과 귀걸이 한쪽이 전부였다. 경찰도 그녀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답답함에 잠겨있던 태준은 문득 자신의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단추를 떠올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꺼내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에 비춰보았다. 어둠 속에서는 그저 평범한 금속 조각처럼 보였던 그것은 자세히 보니 독특한 결을 가진 짙은 색의 뿔 단추였다. 그는 숨을 멈추었다. 이 단추,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장을 열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걸려있던 가장 아끼는 캐시미어 코트를 꺼냈다. 코트에 두 번째 단추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책상 위의 단추와 코트의 실밥 자국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다. 2달 전 지독하게 비가 내리던 밤, 중요한 환자를 잃고 아버지와 심하게 다툰 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다. 그는 처음으로 도망치듯 낯선 골목에 작은 바로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혼자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태주는 평소에 그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 오는 날의 눅눅함을 걷어내는 것처럼 따뜻하고 맑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실패와 좌절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를 판단하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가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그는 그 밤 처음으로 자신의 얼음 갑옷을 벗어 던졌다. 술 기운과 그녀의 위로 속에서 그는 충동적으로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날 밤의 기억은 뜨겁고 흐릿했다. 격정적인 순간 그의 코트에서 단추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던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낯선 호텔방에서 홀로 깨어났다. 여자는 쪽지 한 장 없이 사라진 후였다. 그는 밀려오는 후회와 자기 혐오 속에서 그날 밤의 기억을 억지로 지워버렸다. 다시 현재. 태주는 차가운 단추를 손에 쥔 채 온몸이 굳어버렸다. 여자의 임신 기간은 8주. 그가 그 여자와 하룻밤을 보낸 것은 정확히 2달 전.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할 정도로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설마 저 침대에 누워있는 무명의 여자가 그날 밤에 그 여자란 말인가? 그렇다면 저 아이의 아버지는 나란 말인가? 그는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겼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세상에 이렇게 지독한 우연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것은 싸구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그는 애써 그 미친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뇌가 이상한 상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독처럼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다음 날 병원 복도에서 최진혁이 다시 그에게 접근했다. 그는 여전히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직도 그 환자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나 보군. 정말 미스터리야. 그런데 강 교수는 이 일에 유독 헌신적인 것 같아. 존경스럽기도 하고. 혹시 무슨 개인적인 이유라도 있는 건가? 진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다. 태주는 그의 말에 속내를 들킨 사람처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환자와 의사, 그 이상의 이유는 없어. 그는 더 이상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아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그날 밤도 태주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다. 이제 유리창 너머의 여자는 그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환자도 지켜야 할 보호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도 절박한 가능성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그날 밤 여자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할 뿐이었다. 최진혁은 초조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은 2가지 이유로 실패했다. 첫째, 강태주는 멀쩡히 살아남았다. 둘째, 유일한 목격자인 저 여자가 하필이면 강태준의 손에 들어가 그의 지극정성인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를 듣고 있는 것과 같았다. 그는 강태준의 그림자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같은 대학을 나왔고 같은 병원에서 일했지만 스포트라이트는 언제나 강태준의 몫이었다. 병원장의 아들이라는 후광과 천재적인 재능.
최진혁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을 태주는 너무나 쉽게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질투심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 진혁은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여자가 깨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는 정보를 얻기 위해 중환자실 간호사실로 향했다. 그는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베테랑 간호사에게 다가갔다. 오랜만이네요, 수 간호사님. 강 교수의 특별한 환자는 좀 어떻습니까? 수 간호사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대답했다. 환자 상태는 주치의인 강 교수님께 직접 문의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녀는 병원 내 정치와 의사들 간의 미묘한 경쟁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다. 최진혁의 과도한 관심이 그녀의 레이더에 포착된 것이다. 진혁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수습하며 웃어 보였다. 물론이죠. 그냥 동료로서 걱정이 돼서 그랬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환자 차트가 모여있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수 간호사는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고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씁쓸하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한편 강태준은 최진혁이 느끼는 초조함과는 다른 종류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 여자와 아이가 자신의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후부터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위협으로 느껴졌다. 그는 병원 내 CCTV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편집증적인 행동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지난 며칠간 최진혁이 여러 번 중환자실 복도를 서성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가 담당하는 환자는 그 층에 없었다. 그의 동선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고 그의 시선은 언제나 이를 번 병실을 향해 있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날 밤 태주는 자신의 연구실 컴퓨터로 병원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다. 그는 무명 환자의 의료 기록 접속 로그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젯밤 자정이 넘은 시각 신경외과 연구실의 단말기에서 최진혁의 아이디로 그녀의 파일에 접속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심장 흉부외과 의사가 그것도 한밤중에 자신의 환자도 아닌 혼수 상태 환자의 기록을 몰래 열람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다. 최진혁, 그가 왜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기 시작했다. 교통사고에 대한 최진혁의 교묘한 경고, 중환자실 주변을 맴돌던 그의 모습, 그리고 이제 이 불법적인 파일 접근까지. 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전체에 강태준의 이름으로 내려진 엄격한 명령이 하달되었다. 중환자실 1번 환자에 대한 모든 접근은 주치의인 강태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된 의료진 외에는 그 누구도 환자에게 접근하거나 의료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 그람다 보전이라. 이것은 병원 내에서 전례 없는 조치였다. 동료 의사들은 강태준이 유난을 떤다고 수군거렸지만 병원장의 아들이자 병원 최고의 실력자인 그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가장 신뢰하는 수간호사와 레지던트 김민준에게만 환자를 돌보도록 했고 병실 앞에는 보안 요원이 24시간 배치되었다. 그날 오후 최진혁은 다시 중환자실을 찾았다. 하지만 그는 복도 입구에서 보안 요원에게 가로막혔다. 최진혁 교수님, 죄송하지만 강태준 교수님의 허가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하십니다. 보안 요원의 단호한 말에 진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굳은 얼굴로 굳게 닫힌 병실 문을 노려보았다. 강태준이 무언가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방어벽은 예상보다 훨씬 견고했다. 시간이 없었다. 창문이 점점 닫히고 있었다. 그의 눈빛의 절박함과 함께 섬뜩한 분노가 번져나갔다. 이제 어설픈 방법은 통하지 않을 터였다.
더 대담하고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다. 강태준이 병실 주위에 철통 같은 방어벽을 세운 후 몇 주가 흘렀다. 병원 내에서는 여전히 그의 이례적인 조치에 대한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시간은 모든 소문을 무디게 만들었다. 최진혁은 더 이상 섣불리 접근하지 않았고 병실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섬이 되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다. 그는 매일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갔다. 여자는 깨어날 기미가 없었고 시간은 아이와 그녀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그녀의 곁을 지키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즉 기다림을 계속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기적의 첫 신호가 나타났다. 태준이 그녀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하던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경련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너무나도 희미한 움직임이어서 그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환각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는 숨을 죽이고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검지손가락이 다시 한번 파르르 떨렸다. 환각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뇌파 검사를 지시했다. 모니터 위를 평평하게 흐르던 선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파동을 그리기 시작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그녀의 뇌가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날 이후 그녀에게는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거나 잠꼬대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없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 세계는 지독한 악몽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녀의 꿈속은 온통 비에 젖은 어두운 아스팔트와 날카로운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가득했다.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그녀의 머리를 강타하는 끔찍한 감각과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끌리는 섬뜩한 소리가 반복되었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태준은 평소처럼 그녀의 병실 소파에 앉아 복잡한 의료 서적을 읽고 있었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가 갑자기 불안한 듯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그녀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고 심박수를 알리는 기계음이 점차 빨라졌다. 태준은 책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젖은 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자 그녀는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그의 손을 약하게 움켜쥐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희미하게 열리며 잠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단어가 아닌 고통이 실린 신음에 가까웠다. 태준은 그녀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 상체를 숙여 귀를 가까이 가져갔다. 브레이크,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두 단어는 태준의 고막에 천둥처럼 울렸다.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입술에 집중했다. 그녀는 악몽 속에서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듯했다. 잠시 후 그녀의 입에서 다시 한번 결정적인 단어들이 흘러나왔다. 위험해. 그 차. 조심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브레이크. 차. 위험해. 조심해. 그 단어들은 정확히 2달 전 그가 겪었던 일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여자와 헤어진 후 비 오는 밤길을 운전하던 기억.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던 순간. 겨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던 아찔한 사고. 그는 다음날 정비소에 차를 맡겼었다. 정비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이상하네요. 브레이크 라인이 누군가 일부러 자른 것처럼 손상되어 있습니다. 태준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과장된 표현이라고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어딘가에 긁혔을 거라고 치부해버렸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의 사고와 그녀의 사고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날 밤 누군가 자신의 차를 망가뜨리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경고하려 했고 그를 구하려 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목격자인 그녀를 없애기 위해 그녀를 공격했다. 태주는 침대로부터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그녀를 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그녀가 이 연약한 여자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다. 지독한 죄책감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는 그녀가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그의 차가웠던 세상이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렸다. 그 자리에 뜨거운 분노와 그녀를 향한 무한한 빚진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잠꼬대를 들은 후 강태준의 세계는 흑백으로 나뉘었다. 진실과 거짓 선과 악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그는 더 이상 회색지대에 머물 수 없었다. 그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2달 전의 기억과 그녀의 단어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끔찍한 진실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해가 뜨자마자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2달 전 자신의 차를 수리했던 정비소였다. 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당시의 수리 기록과 담당 정비사의 소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전화를 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몇 시간 후 그의 이메일로 팩스 문서 한 장이 도착했다. 문서에는 당시 정비사가 작성한 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브레이크액 라인 예리한 도구에 의해 인위적으로 절단된 것으로 추정됨. 단순 마모나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아님. 컴퓨터 화면에 검은 글자들이 그의 눈을 파고들었다. 인위적인 절단. 그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의심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잠꼬대는 악몽이 아니었고 그의 사고는 불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살인 미수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그를 구하려다 똑같은 범인에게 당한 것이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혼란스러운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하고 무서운 그림으로 합쳐졌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이름 모를 여자. 2달 전 그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던 여자. 자신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은인.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어머니.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이었다. 태주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연구실을 뛰쳐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몸을 기댄 채 그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지난 수십 년간 그가 쌓아 올렸던 얼음 성벽이 한꺼번에 붕괴되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치를 떨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을 때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룻밤의 실수로 치부해버렸다. 그녀가 자신 때문에 죽음의 문턱을 헤매는 동안 그는 냉정한 의사의 가면 뒤에 숨어 있었다. 지독한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졸랐다. 감사함, 미안함 그리고 범인을 향한 불타는 분노가 뒤섞여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단단한 콘크리트와의 충돌로 손등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육체의 고통은 그의 마음이 느끼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고통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눈물은 말랐고 심장은 강철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심판자가 될 것이다. 그는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의사의 메스뿐만 아니라
복수의 칼날도 쥐어야 했다. 그의 목표는 더 이상 그녀를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 자신의 아이를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했고,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자를 찾아내 그의 발밑에 무릎 꿇려야 했다. 그의 머릿속은 놀랍도록 명료해졌다. 범인은 병원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자신의 동선과 차량을 알고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으며 이 사건에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이는 인물. 그의 생각은 단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언제나 사람 좋은 미소 뒤에 칼을 숨기고 있던 남자 최진혁. 태주는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이전과 같았지만 그의 주변을 감싸는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계획을 세워야 했다. 최진혁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들 완벽한 계획을. 그의 차가운 눈빛이 복도 끝을 향해 날카롭게 빛났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강태준이 복수를 결심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새벽 병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다. 오랫동안 일정한 파형을 그리던 뇌파 측정기에서 이전과는 다른 훨씬 더 복잡하고 활발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밤새 그녀의 곁을 지키던 강태준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때 기적처럼 그녀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눈꺼풀이 열렸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눈은 초점이 흐릿했다. 그녀는 희미한 빛과 뿌연 형체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듯 눈을 깜빡였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첫 번째 것은 새하얀 병실의 천장이었고, 그 다음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는 낯설었지만 그의 깊은 눈빛에서는 이상하게도 불안감을 잠재우는 침착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에서는 쉰 소리만 나올 뿐이었다. 진정해요.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남자가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재빨리 호출 버튼을 눌렀고 잠시 후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병실로 들어왔다. 남자는 익숙하게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사들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혼란이 지나간 후 남자는 다시 그녀의 곁에 앉았다. 저는 당신의 주치의인 강태준입니다. 큰 사고를 당했고 오랫동안 의식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제가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의 설명은 차분하고 논리정연했다. 그는 그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 사는지. 그녀는 대답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텅 빈 백지장 같았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끔찍한 사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의 눈에 두려움과 함께 눈물이 차올랐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괜찮습니다. 사고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 상실입니다. 너무 무리해서 기억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돌아올 겁니다. 그의 위로에 그녀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며칠 후 그녀가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했을 때 태주는 그녀에게 또 다른 진실을 말해야만 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 훨씬 더 큰 충격이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리고 최대한 완곡하게 입을 열었다. 몸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의 몸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임신 10주 차입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기억도 없는 자신이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생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공포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절망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태주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나라고 당신은 나를 구하다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상태에 그 모든 진실은 감당할 수 없는 독이 될 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날 이후 태주는 의사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그는 그녀의 보호자이자 유일한 의지처였다. 그는 손수 그녀의 식사를 챙겼고 밤에 그녀가 악몽을 꾸면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그녀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는 그에게 한유라라는 임시 이름을 받았고 조금씩 그를 의지하기 시작했다. 한편 그녀가 깨어났다는 소식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병원 내에 퍼졌다. 그리고 그 소식은 최진혁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것은 그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의 완벽했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최진혁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절박함 속에서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실수가 없어야 했다.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완벽한 사고로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켜야 했다. 그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조용했던 병실 위로 거대하고 검은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날 밤 병원은 유난히 고요했다. 한유라는 약기운에 깊이 잠들어 있었고 강태주는 병실 옆 작은 관찰실에서 CC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식어버린 커피가 놓여 있었다. 그는 며칠째 잠을 설쳤다. 최진혁이 곧 움직일 것이라는 예감이 그의 모든 감각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병원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스피커를 통해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코드블루 VIP 병동 찰비 215실에서 코드블루 발생 모든 의료진은 즉시 해당 위치로.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VIP 병동의 코드블루는 병원의 모든 핵심 인력이 총동원되는 중대 사태였다. 유라의 병실 앞을 지키던 보안 요원들조차 잠시 동요하며 무전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병원 전체의 시선이 VIP 병동으로 쏠린 바로 그 순간 짙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복도를 가로질렀다. 수술용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최진혁이었다. 그는 혼란을 틈타 보안 요원의 시야를 피해 유라의 병실 문 앞에 섰다. 그는 미리 빼돌린 마스터키로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스며들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병실 안은 어두웠고 오직 유라의 생체 신호를 알리는 모니터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잠들어 있는 유라의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 여자만 없었더라면 모든 것이 완벽했을 터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냈다. 안에는 심장을 즉시 멈추게 할 수 있는 고농도의 염화칼륨이 들어있었다. 그는 이것을 그녀의 링거 줄에 주입하여 자연스러운 심장마비로 위장할 계획이었다. 그가 주사기를 든 손을 링거 줄로 가져가던 바로 그 순간. 거기까지 최진혁. 병실 전체의 조명이 환하게 켜지며 문 앞에 서 있는 강태준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눈은 불타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최진혁은 온몸이 굳었다. 강 교수 자네가 왜 여기에? 그는 당황하여 주사기를 등 뒤로 감추려 했다. 시호는 끝났어. 네가 VIP 병동에 일부러 심정지 환자를 만들어서 소동을 일으킬 거라는 것쯤은 예상하고 있었지. 태주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태주는 이미 최진혁이 매수한 하급 의사를 통해 그의 계획을 파악하고 있었다. VIP 병동의 소동은 그가 설치한 덫을 발동시키기 위한 신호탄일 뿐이었다.
보안 요원들도 모두 그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 것이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 난 그냥 환자 상태를 보러 온 것뿐이야. 최진혁은 마지막까지 발뺌하려 했다. 하지만 태주는 그의 거짓말을 비웃었다. 내 차 브레이크를 망가뜨렸던 그 손으로 이제는 이 여자를 죽이려는 건가? 그녀가 모든 걸 봤다는 걸 알고 있었겠지. 최진혁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강태준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래 맞아. 전부 나야. 언제나 내 놈의 그늘에 가려져야 했던, 내가 병원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가진 너만 없었더라면. 그의 목소리는 광기 어린 절규로 변했다. 그 여자도 마찬가지야. 감히 내 계획을 망치려 했어. 너희 둘 다 사라져야 해. 그는 이성을 잃고 손에 든 주사기를 든 채 율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태주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태주는 그의 팔을 낚아채 거칠게 제압했다. 두 사람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 뒤에는 충격과 실망으로 굳어버린 강 회장이 서 있었다. 최진혁이 발악하며 소리쳤다.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태주는 아무 말 없이 벽구석에 설치된 아주 작은 렌즈를 가리켰다. 내 모든 자백은 저 카메라에 생중계되고 있었어. 네가 매수했던 의사도 지금쯤 모든 걸 자백하고 있겠지. 절망이 최진혁의 얼굴을 덮었다. 그는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경찰들이 그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소란 속에서 잠이 깼던 유라는 겁에 질린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주는 즉시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의 눈을 가려주며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최진혁이 체포된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에 대해 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명진대학병원은 거대한 스캔들에 휩싸였지만 강태준의 단호하고 진실된 대처 덕분에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 사건 이후 강태준과 아버지 강 회장 사이에 얼음장 같던 관계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아버지는 아들의 방식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 한유라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도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만큼 회복했다.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지만 아주 가끔씩 비냄새나 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감각 같은 의미 없는 파편들이 떠오르곤 했다. 그녀는 잃어버린 과거에 집착하는 대신 현재의 삶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강태준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친구이자 보호자였고 그녀가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창구였다. 그의 변화는 병원 전체가 아는 사실이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태주는 유라와 함께 병원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그는 생각했다. 외부의 위협은 사라졌고 그녀는 충분히 강해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낡은 뿔 단추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게 뭐예요? 유라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는 단추의 독특한 문양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태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 단추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비 내리던 밤 작은 배서의 첫 만남. 그가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충동적이었던 하룻밤과 다음 날 아침 그가 느꼈던 후회. 그리고 몇 주 후 그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녀를 수술했던 밤까지. 그는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구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실을 몰랐는지에 대해서도 고백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어떤 변명도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모든 진실을 전달할 뿐이었다.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충격으로 얼어붙은 채 손에 쥔 단추와 태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녀는 그가 말하는 남자를, 그 밤의 여자를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 그가 보여준 헌신과 다정함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을 믿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손을 뻗어 처음으로 그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잃어버린 기억보다 지금 눈앞에 진실된 사람이 더 중요했다. 1년 후 에필로그.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어느 주말 오후. 도시 외곽의 작은 주택 정원에서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잔디밭 위에서 아장아장 걷는 아들의 뒤를 서툰 걸음으로 따라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만이 가득했다. 정원 한쪽 파라솔 아래에서는 한유라가 스케치북에 그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과 함께 새로운 기억들을 매일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남편의 이름과 사랑스러운 아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이가 넘어지려 하자 태준이 재빨리 아이를 안아들고 높이 들어 올렸다. 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하늘에 퍼졌다. 유라는 그 모습을 그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운명은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었다. 지독한 악연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다시 쓰이고 있었다.